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20년을 함께 살며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산 부부라 해도 결국 타인인 이상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인가 봐요. 저희 남편은 본래 좋은 대학을 나와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저 역시 남편만큼 잘 버는 전문직은 아니었어도 제 직업을 가지고 나름 둘이 벌어 부자까진 아니라도 중산층이라고는 불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살았죠.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 누구보다도 평범한 대한민국 평균 가정을 꼽는다면 바로 우리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소하게 살아가던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그러니까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원래도 운동을 좋아하고 활발한 편이었던 남편은 평소 주말에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고 있었고 그날도 연휴 때와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남편은 테니스를 치러 동호회로 나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도 안 되어 청천벽력과도 같은 전화가 왔죠.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왔으니 보호자가 빨리 와줘야 할 것 같다고요. 남편이 테니스를 치다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장애물에 부딪히는 불의의 사고로 쓰러진 것입니다. 남편은 즉석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망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망막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할 수 없는 기관이고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망막 손상의 경우 수술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돈이 얼마가 들던 상관없으니 치료해달라고 한참을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울부짖었고 의사 선생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환자분의 나이도 아직 젊으시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절망적인 감정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옆에서 보는 저도 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세상에 빛을 잃은 남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남편은 한동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의 용하다는 안과의사란 의사는 모두 다 찾아가 통사정을 하고 다녔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아직 어린 아이들까지 있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면서요. 하지만 망막이라는 기관 자체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기관이라 10년 전 그때 당시엔 사실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했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때의 심정을 여기가 나락이다 라는 아주 짧고 무덤덤한 한마디로 표현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평소 남편의 밝고 에너지가 넘쳤던 성격을 생각하며 이 또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쉽게 짜증을 내기 시작한 남편은 자신의 절망과 슬픔을 가장 가까이 있던 저를 향해 풀었어요.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당신 나한테 말도 없이 집안 물건들 위치 바꾸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마음대로 위치 바꿔놓고 나한테 말도 안 해주면 나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구석에나 앉아만 있으라는 거야? 아니 여보, 평소에 잘 안 쓰는 물건들 당신 움직일 때 걸리적거릴까 봐 치워놓은 거고 당신 혹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칠까 봐 모서리 보호대 설치하느라 탁자 위치가 좀 밀렸어. 내가 곧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 화내지 마. 응? 지금 당장 원상복구해놔. 남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일부러 그런다는 편집증 증상까지 생겼어요. 여보, 내 면도기 어딨어? 아, 면도기?
욕실 선반 안에 있을 텐데 면도하게? 당신 아직 서툴잖아. 내가 해줄게.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재밌지? 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기처럼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 즐기는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 진정해, 여보. 어제도 그래. 당신 마음대로 내 휴대폰을 치워놓고 가는 바람에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러다가 내가 집에 혼자 있다 사고라도 나면 당신 설마 이런 걸 노리는 거야? 내가 사고라도 나서 잘못되길 바라는 거냐고. 여보, 정말 왜 그래? 제발 그만 좀 해. 그렇게 총명하고 현명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저 역시 너무 괴로웠습니다. 당시 어렸던 아이들의 정서도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이 원해서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이거였나 생각하면 저라도 저렇게 울분에 찰 것 같다는 마음도 들었죠. 저는 묵묵히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남편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저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다 저에게 주어진 업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특히 남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자신이 젊은 나이에 경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었어요. 공대를 나와 엔지니어 일을 했던 남편은 동창 중에서도 손꼽히는 고연봉자였고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먹이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남편의 자랑이자 저의 자랑이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의 자존심, 가장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여자이기에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늘 이야기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을 테니까요. 남편이 달라진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데는 7, 8년은 좋게 걸렸습니다. 솔직히 한순간에 그렇게 바닥으로 추락해 영영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에 반해 그렇게 늦지 않은 타이밍에 몸의 빚은 잃었어도 마음의 빚을 되찾아가기 시작한 남편이 저는 정말 고맙게 느껴졌죠. 그 즈음 되니 아이들도 훌쩍 커서 저도 점점 아이들에게 손이 덜 가니 그만큼 남편을 케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도움이 되었던 모양인지 남편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죠. 제가 버는 돈으로 내 식구 살림 어찌어찌 빠듯하긴 하지만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었고 남편이 사고가 있기 전에 모아둔 돈도 넉넉히 있었는데다가 남편이 그리 되고 나서는 정부에서 지원금도 많지는 않아도 다달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처럼 넉넉하게는 아니어도 아이 둘을 키우며 살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길 바랐고 스스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죠. 애들은 이제 다 커서 자기 인생 걸으면 끝이지만 당신과 나는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할 나이잖아. 모아둔 돈 까먹기만 하면 뭐해. 그건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아이들에게 유선으로 물려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이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 방법을 찾아야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돈벌이들을 찾았어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받아 게재하는 일을 하기도 했었고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속기 공부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혼자서는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에 접속하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도구 그리고 제가 가끔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혼자서 척척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 있죠? 정말 솔직히 한때는 그렇게 망가져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영영 못 보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든 책임지고 버티자고 매일같이 다짐했지만 깊은 우울증으로 치료까지 받는 남편을 보는 제가 다 슬프고 고통스러웠으니까요.
남편은 다시 예전에 밝고 멋졌던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제 길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마음속 우울증도 스스로도 많이 이겨낼 수 있었죠. 7,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곁에서 묵묵히 보조하며 지켜주었던 제게 고마움을 가지면서도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의 짐을 당신과 아이들에게 떠넘긴 것 같아. 미안해. 아빠 자격, 남편 자격이 없었지? 라고 말하며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람이 늘 굳건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인생이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함께 부둥켜 안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냐며 남편을 다독였죠. 그때쯤부터 어둠에 익숙해진 남편은 집안일도 솔선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속기 공부니 블로그 운영이니 혼자의 일만으로도 벅찰 텐데 자기 예전 직장 동료 와이프들은 지금쯤 남편 간부 자리에 앉히고 편안하게 티타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당신만 아직도 회사 다니며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며 집안일은 집에 상주하는 자신이 이제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놓으라 말했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앞도 보이지 않는 남편이 혼자 있다 넘어져 어디 모서리에 찍기라도 하면 어쩌나. 반찬이라도 한답시고 날카로운 것이나 불을 만지다가 다치면 어쩌나. 세탁기라고 안전사고가 안 날까. 오만 가지 걱정이 다 드는 거 있죠.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엄마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괜스레 남편이 자존심이라도 상할까 싶어 대놓고 말하지 못했고 눈치 빠르고 사려 깊은 남편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우려를 읽어낸 모양인지 매번 위험한 일은 알아서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어느 날은 날카로운 것과 불을 쓰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있다며 굳이 회사까지 점심 도시락을 전해주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우리의 세월을 느끼고 싶다는 로맨틱한 말을 하면서 제 얼굴을 그렇게 세심하게 만져보고 하더니 틈틈이 조소를 배워 저와 아이들의 얼굴을 본따 만든 나무 조각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다른 감각이 더욱 선명해지고 예민해져서 이렇게 당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그걸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조각으로 완성하면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면서요. 제 남편이 원래 애교도 있고 살가운 성격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로맨티스트인지는 20년 가까이 같이 살아온 저도 몰랐지 뭐예요. 저는 정말 인생의 제2의 터닝포인트가 온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을 넘어서서 전보다 더 부부 사이가 돈독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죠. 아빠의 힘든 순간을 함께 지켜보았던 아이들도 어느새 의젓하게 커서 아빠의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함께 지켜보며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활력을 찾은 남편은 다시금 운동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워낙 아웃도어형 취미를 즐겼던 사람이라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테니스도 20여 년을 쳤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깊게 남았는지 아직 공을 사용하거나 몸을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은 피하고 싶다고 말하던 남편은 맹인 안내견을 한 마리 어렵게 분양받아 강아지와 함께 경보 운동을 시작했어요. 새로 접한 운동에 푹 빠진 모양인지 남편은 그 후로 운동하러 가겠다며 안내견과 함께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어떤 날은 낮에는 집에서 일하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나가서 새벽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적도 많았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의심이랄 것도 없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만의 열정을 되찾아 취미생활에 다시 푹 빠진 남편의 모습이 멋지고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동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난했던가요. 남편도 저도 긴 밤 눈물로 지새우던 그 나날들
이제는 정말 안녕이겠다 싶어 잘 버티고 이겨내준 남편에게 고마움까지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 아예 낮에는 나가지 않고 밤 늦게만 운동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정이 다 되어 나가는 일도 적지 않았죠. 취득하겠다던 속기사 자격증도 결국 무산되었고 요즘은 블로그 운영을 하며 하루 한두 건 정도 글을 올리는 것 외에는 조손이 그림이니 하는 다른 취미도 거의 다 그만두고 경보 운동에만 매진하고 있는데 낮에는 대체 무얼 하나 싶었죠. 그때쯤부터 남편이 집안일에도 손을 놓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논다고 불만이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남편이 늘 혼자 있다 보니 목에 휴대폰을 걸고 다니기는 해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몰라 집에는 실시간 연동되어 있는 홈캠이 설치되어 있는데 별 생각 없이 데이터를 정리하려고 돌려보다가 남편이 최근에는 제가 자고 있는 밤에만 나간다는 것과 가끔은 맹인 안내견마저도 집에 두고 혼자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낮에 운동을 하고 오는 날에는 제가 퇴근하면 꼭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남편이 요즘은 통 그런 이야기도 안 했다 싶어 조금 의아함이 생겼던 거죠. 여보, 요즘 계속 밤에만 운동을 가던데 그것도 내가 자고 있을 때 어두운데 그렇게 다니고 하면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 남편이 태연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난 어차피 양눈이 모두 안 보이잖아. 내 세상은 항상 깜깜하게 빛 한 점 들지 않는 밤이야. 나한테는 이미 낮과 밤의 구분이라는 게 없는 셈이잖아. 결국 낮이든 밤이든 따지고 들자면 위험한 건 시간과 상관없이 마찬가지고 오히려 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낮이 더 위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또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10년을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게 가끔 힘들 때가 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 시선이 느껴지거든.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게 늘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없고 한적한 시간에 나가는 게 사실 나한테는 몸도 마음도 편하고 안전해. 아차 싶은 마음도 들었죠. 남편을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려 10년의 세월을 노력했는데 결국 보이는 세계가 다르니 이렇게 달리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싶어서요. 남편이 혹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었죠. 그래도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보, 심지어 로키도 두고 가는 날도 있던데 밤에 운동하더라도 로키는 꼭 데리고 다니면 안 될까? 당신 다칠까 봐 걱정돼서 그래. 로키를 두고 나가는 것도 이제 집 앞 횡단보도 건너서 공원까지는 내가 길과 지형 지문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새벽에 나가서 멀리 안 가고 그 근처에서 바람 쐬다 들어오고 그래. 그래도 당신이 걱정되면 앞으로는 꼭 로키랑 함께 다닐게.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었죠. 그건 남편이 밤 늦게 나갈 때면 화면에 잡힌 수상쩍어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밤늦게 운동 가는 날이면 남편은 일단 거실에 나가서 운동 준비를 한 다음 구태여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제 주변을 몇 번 맴돌다 나갔어요. 마치 제가 확실히 잠들어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제가 괜한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에 일부러 자는 척을 해보기도 했어요. 혹시나 남편은 다른 물건을 찾으러 왔다 갔다 한 것뿐인데 제가 괜히 지레짐작하고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웬걸요? 남편은 제가 자는 척하고 있거나 잠이 들었어도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에 잠결에 뒤척이다가 깰 것 같으면 귀신같이 눈치채고 준비하던 것도 그만두고 자리에 다시 눕더라고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특별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아마 남편은 제가 굳이 홈캠 영상까지 돌려봤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늦은 밤 한참 단잠에 빠져 있는데 안내견 로키가 사납게 짖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어요. 맹인 안내견들은 원래 상당한 훈련을 통해 선발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 없이 짖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고, 실제 로키 역시 훌륭한 안내견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일어났는데 옆자리에 누워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없었어요. 제가 거실에 나가 불을 켜자 현관 앞에서 계속해서 짖고 있던 로키는 그제서야 진정된 듯 짖는 걸 멈추고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화장실과 주방까지 돌아다니며 남편을 불렀지만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죠. 그때서야 저는 이 사람이 또 개 놔두고 혼자 나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닿은 저는 정말 그 새벽에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현관 밖으로 나섰어요. 남편을 찾기 위해서였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사람을 전화도 안 해보고 어떻게 찾겠다고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의아하지만 제 마음속 직감이 알려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그 고요한 곳에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둑한 곳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복도 쪽 소화전이 잘 닫혀있지 않고 빼꼼히 열려있는 곳이 보였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것도 있고 소화전 앞으로 다가가 소화전 문을 열어보았어요. 진짜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제가 직접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닌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몽롱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남편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 빛에 큰 반응을 하지 않아 밤과 낮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도 아무리 익숙한 집 앞을 나간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안내견도 놔둔 채로 지팡이까지 이렇게 숨겨두고 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무언가 짝이 맞지 않은 퍼즐을 쥐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서 지팡이가 필요 없어서 두고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 밖에 이렇게 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실체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쫓는 미스터리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평소 남편이 경보 운동을 하곤 했던 집 앞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은 집에서 불과 5분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됐고 규모가 그리 큰 편도 아니었기에 남편이 정말로 공원에 운동하러 갔거나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면 금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전 남편이 그곳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이유도 모를 이 불안을 잠식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한참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안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며 적막한 공원 안을 헤맸어요. 1시간 가까이 돌아다녔지만 결국 남편은 찾지 못했습니다. 왠지 온몸이 진이 다 빠지는 기분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공원과 아파트 중간 지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어기 저 멀리에 까만 차 한 대가 서더니 여자 한 명이 내리는 것이 보이고 뒤이어 운전석에서 남자 한 명이 내리는 것도 보였어요. 저는 그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놀라 근처에 있던 상점 간판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고요? 그 차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거든요. 매일 밤 운동하러 간다던 사람이 다름이 아닌 제 남편이었거든요. 매일 밤 운동하러 간다던 사람이 이 시간에 모르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것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저는 순간 차가 외제차라 운전석이 반대에 있나?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차를 유심히 봤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간판 뒤에 숨어 있고 제가 보고 듣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두 사람은 그 새벽 한적한 대로변에서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조금만 기다리라 하잖아. 이혼한다 한다는 게 벌써 10년 전 아니냐고. 그 여자한테 뭐 뜯어낼 게 있기는 하니? 너 뭐라 그랬어? 상황 조금만 정리되면 바로 이혼하고 온다 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군말 없이 기다려줬잖아. 내 나이가 이제 몇인 줄 알아? 대체 언제까지 과부처럼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야? 내가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했어? 그동안 해줄 거 충분히 해줬잖아. 돈이면 다가 아니잖아. 이게 뭐냐고. 진짜 무슨 도둑놈처럼 마누라 일가 있는 시간 아니면 꼭 두새벽. 그나마도 요즘은 계속 밤늦게 남들 다 자는 시간에만 불러내고. 이게 대체 뭐냐고. 남들 다 하는 데이트 한 번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같은 걸 믿고 마냥 기다린 내가 바보지. 너 요즘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지겹지도 않냐? 그럼 네가 약속한 대로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네 마누라랑 끝내던가 나랑 끝내던가. 와이프가 요즘 이상한 낌새를 차렸는지 감시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고. 60 먹어서도 이럴래? 너 진짜 그냥 단순히 돈 숨겨놓을 구멍이 필요했을 뿐인 거 아니냐고. 아유, 됐다. 너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머리 좀 식혀라. 야, 말을 하다 말고 어딜 가? 그리고 남편은 그 새벽 길바닥에 여자를 홀로 두고 덜렁 자기 혼자 가버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혼 이야기하며 말의 뉘앙스가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님을 암시하는 것 투성이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는 게 더 기가 막혔죠. 두 눈이 완전히 실명된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그제서야 맞지 않은 퍼즐 조각 같았던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안내견도 데리고 가지 않고 지팡이까지 몰래 숨겨놓고 나가는 밤마실.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를 낯선 차를 능숙하게 운전하는 모습. 남편은 실명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의문이 들었죠. 대체 왜 10년이나 그런 연극을 했을까요? 두 사람이 나누었던 돈 이야기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전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남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저에게 현실로 다가오자 충격이나 슬픔, 배신감, 아픔 같은 감정보다는 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다는 어떤 의무감마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저 혼자만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이 밤마다 몰래 밖으로 나가는 날이면 자는 척하고 있다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역시나 남편은 그때마다 아파트 인근 공영 주차장에 몰래 숨겨둔 차를 타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보는 제 두 눈이 다 더럽혀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은 아주 진한 불륜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 남편이 버젓이 운전하는 모습 등 그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두었죠. 저는 일단 차곡히 모은 증거를 토대로 남편을 정부에 가장 먼저 신고했습니다. 10년간 완전히 두 눈이 실명한 것처럼 거짓 진단을 받아 국가 지원을 부정하게 받아내고 있었던 부정수급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 직후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를 밝은 곳에서 제대로 보고 나서야 저도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미영이 엄마? 아니, 친수 엄마가 어떻게 여긴? 너였니? 내 남편이랑 붙어 먹은 여자가?
아니, 이게 뜬금없이 찾아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미영이 엄마라는 여자는 남편이 그 사고를 겪기 전 활동했던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또래 아이가 있어 저하고도 금세 안면을 터 몇 번이나 집에 초대를 해 식사를 대접했었고, 무슨 모임이다 해서 남편과 그 여자가 따로 연락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당시에는 미처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거죠. 다만 그때 당시에도 온통 남자뿐인 운동 동호회에 여자가, 그것도 일찍이 이혼해 돌싱이 된 여자가 있다는 게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돌았지만 전 믿지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설마 그 피해 당사자가 저일 줄은 10년이나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해? 그럼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쪽한테도 그게 좋을 텐데. 아니, 이 여자가 남편 안 좋게 됐다더니 고생을 많이 해서 횟가닥 머리가 돌았나? 당장 안 꺼져.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오냐, 말 잘했다. 저는 일부러 인화해서 가지고 있던 증거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어 그 여자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수십 장의 사진은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여자의 얼굴에 세게 맞고 여기저리로 흩날리기 시작했죠. 저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찾던 그 여자는 자기가 맞은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서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사진을 찍기 바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소란을 듣고 나온 동네 주민들이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그 사진들을 주어 그 여자와 내 남편이 더럽게 붙어먹은 장면들이 찍힌 사진을 돌려보며 수군대기 시작한 뒤였죠. 그동안 숨어서 만나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그럴 필요 없겠네.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쩔쩔매는 그 여자 얼굴에 대고 그렇게 비웃어 주었고 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거는 동시에 손해배상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거였죠. 남편은 당연히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그동안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위자료 재산 분할 다 해줄게. 이제 와서 속죄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을까? 내가 붙잡는 것도 너무 구차하고 소름 끼치겠지. 따로 모아둔 재산도 좀 있는데 그것까지 당신 다 줄게.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나 부정수급 받은 것만큼은 비밀로 해줘. 말로는 용서를 빌면서 속으로는 무슨 계산을 하고 있을지 눈에 뻔했죠. 그동안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내가 이런 인간을 남편, 내 가족이라고 믿고 한 입을 덮으며 살아왔다니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어요. 10년 세월 속은 내 배신감, 내 인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리고 미안한데 이미 신고했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동공의 힘이 탁 풀리더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 부정수급을 한 것이 들통나면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징역을 면치 못할 게 빤했기 때문이겠죠. 솔직히 저도 돈 때문에 신고를 망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자립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고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지킬 것이 있을 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잠깐이나마 들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의와 진실을 택하기로 했어요. 저는 저나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보다도 자기 살 궁리부터 하는 그런 파렴치한 남자의 민낯 앞에서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한때는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했고 또 한때는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응원했던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었죠.
대체 왜 그랬어? 대체 나를 왜 아이들까지 속이고 10년 세월을 그렇게 허망하게 살게 만든 거야. 대체 왜? 남편은 싹싹 빌며 그러더군요. 그냥 좀 쉬고 싶었어. 10년 가까운 시간을 당신이랑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만 해온 게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가장이라는 짐이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았어. 그래서 몇 년만 쉬고 회복된 것처럼 말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쉬자 한 게 3년이 되고 5년이 되더니 결국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 인생은 그동안 희생만 해온 내 인생은 내 고생은 너한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니? 한 번도 억울해 본 적 없었던 제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내 인생, 내 존재, 내 삶의 의미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나요? 난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날 저랑 남편은 그렇게 각자의 이유로 한참 동안이나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도 저 몰래 빼돌린 돈이 있었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사고를 위해 미리 몰래 들어놓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상당했어요. 그걸 다 그 불륜녀의 재산으로 빼돌려서 둘이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물론 저는 그런 것들까지 싹 증거를 수집해 신고했고 남편의 형사재판과 이혼소송 그리고 위자료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 모르게 타먹었던 보험사들로부터도 무더기 민사소송을 당했죠. 차명으로 돌려놓았던 재산을 거의 다 몰수당하다시피 한 남편은 제발 이혼만은 참아달라며 앞으로 제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 노예처럼 하면서 살아가겠다. 아이들에게도 찍소리 않고 살아가겠다. 싹싹 빌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단지 자기 살 길이 막막하니 제일 만만한 저에게 매달리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빼돌린 재산의 대부분은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으로 빼앗겼지만 그동안 부부 공동 명의로 모아두었던 재산은 거의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10년 속고 살았던 세월이 참작되어 위자료도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징역형을 살게 되었지만 완전한 실명 상태까지는 아니었어도 실제로 망막 일부가 손상되어 시력이 상당 부분 손실된 것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참 되짚어 생각해보면 수상쩍었던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간혹 아버지였던 사람의 그 감쪽 같은 연극을 떠올리며 치를 떨면서도 제게 이상했던 점들을 말해주곤 할 정도니까요. 저희는 지금 이사 준비를 합니다. 이 미련하고 바보 같았던 삶은 이제 그만 털어내버리고 저희 세 식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 출발하려고요. 요즘도 문득문득 떠올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가슴에 한이 맺혔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남은 내 몇십 년의 인생은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울 따름이죠. 요즘은 내 인생이 이렇게나 영화 같고 드라마 같았는데 돈 주고 뭐하러 영화를 보러 다녔나 싶은 우스운 생각도 든답니다. 제 이야기는 이만 여기서 줄일게요.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